단천에서 살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잡화장사를 해서 옥수수밥이라도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일용직 직장이었어요. 생산 계획은 있었지만 직장에서는 생산할 자재가 없어 출근만 했지. 나가면 청소만 하다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충성자금 목적으로 과제를 주었어요. 시간을 줄 테니 한 달에 충성자금 얼마씩 직장에 가져다 바치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먼 곳으로 해보지 못한 장사를 친척 집으로 떠났어요. 양강도 산골이었는데요. 폭설이 막혀 직장에서 주는 기일 안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어 충성자금이 낼 것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감자만 먹는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감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저는 대응단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감자라는 게 아무리 귀해도 그렇지 사람이 감자 때문에 죽는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는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건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결국 굶주림이었고 그 굶주림은 늘 감자밭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단천에서 살았어요.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살아냈고 옥수수밥이라도 쪄서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 밥이 늘 넉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쌀밥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국 한 그릇에 옥수수밥 한 덩이 놓고도 식구들끼리 눈치 보며 먹던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산다는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응단으로 올라오고 나서야 옥수수밥도 얼마나 고마운 음식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 그쪽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산이었어요. 끝도 없이 겹쳐있는 산, 바람에 말라비틀어진 나무들, 돌이 드러난 비탈,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억지로 밀어낸 흔적 같은 땅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산을 주먹으로 찍어 눌러서 억지로 반듯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도저가 먼저 올라왔던 자리였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먼저 기계가 밀어버리고 그 뒤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 그게 대응단이었습니다. 불도저가 지나간 자리라고 해서 땅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위에 엉겨있던 흙을 겨우 한 겹 벗겨냈을 뿐이고 그 밑에는 돌이었고 얼음이었고 삼날이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산간지대에서는 감자라도 심어야 버틸 수 있다고. 감자야말로 혁명의 식량이라고. 여기서는 감자가 곧 목숨이라고들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감자를 심는 사람들 얼굴에는 목숨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람에 깎인 나무 껍질처럼 메말라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오래 굶은 짐승처럼 예민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도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통나무를 얼기설기 얽어 세운 집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 저는 저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었어요. 벽은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했고 문틈으로는 찬 기운이 늘 스며들었고 방 안에 불을 지펴도 금방 식었거든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마저 힘이 없었어요. 마치 집도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거기서 살았어요. 산 아래나 평지에서는 밀려나고 떠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출신 성분이 걸리거나 제대하고도 갈 데 없던 사람들이 결국 그런 집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이름보다 출신지가 먼저 붙었습니다. 함흥에서 온 사람들은 함흥집이라 불렸고 평안도 쪽에서 온 사람들은 평안도집이라 불렸고 어느 집은 그냥 몇 호집으로만 불렸어요. 누구 어머니, 누구 딸, 누구 아내가 아니라 몇 호집 여자, 어디서 온 집 사람, 성분 나쁜 집, 말 많은 집, 조용한 집, 그렇게 불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했어요. 사람이 이름으로 불려야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선 이름을 오래 부르다 보면 정이 생기니까 일부러 이름을 지어놓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누가 없어져도 덜 놀라고, 누가 끌려가도 덜 아프고, 누가 죽어도 금세 다음 자리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불렸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누가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어느 집 여자, 장에 나가는 여자, 손 빠른 여자, 그 정도로만 기억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살아남는 방식이더라고요. 이름이 또렷하게 남으면 약점이 됩니다. 사연이 길어지면 더 약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대충 알았어요. 너무 자세히 알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 땅에서는 오래 못 버텼거든요. 땡단의 추위는 제가 알던 추위와 달랐습니다. 앞지대에서 겨울을 안 겪어본 건 아니었어요. 손등이 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추위쯤은 익숙했죠. 그런데 그곳의 추위는 피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한 번 들이마시면 가슴 안쪽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밤새 돌처럼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불이라고 해봐야 얇은 담요 몇 장뿐인데, 그것도 식구들끼리 끌어당기며 덮다 보면 누군가는 어깨를 내놓고 자야 했습니다. 밤에는 온돌도 제대로 식어버려서 방바닥에 닿은 허리와 엉덩이뼈가 시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사람은 자야 하니까 서로 등을 붙이고 다리를 겹치고 숨을 후 불어가며 버텼습니다. 아침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해가 뜨기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입김을 뿜으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피로가 들러붙어 있었어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벌써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는 얼굴이었죠.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손수레를 밀고 산비탈 쪽으로 올라가는데 발밑에서 땅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얼어붙은 흙 위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개간지에서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단순한데 사람을 닳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얼어붙은 흙을 깨고 고랑을 내고 감자씨를 묻고 다시 흙을 덮고, 그렇게 끝이 없었어요. 땅이 좋으면 심기라도 수월할 텐데 거기는 삽이 들어가다 멈추는 자리마다 돌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캐내야 하는 돌도 많았고 흙이라기보다 자갈에 가까운 자리도 있었어요. 손가락 끝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돌을 줍는 건지 흙을 퍼내는 건지 그냥 땅에 매달려 버티는 건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다들 감자 이야기를 했어요. 감자가 잘 돼야 한다. 올해는 감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감자만 잘 거두면 그래도 한숨은 돌릴 수 있다.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이상하게 더 허기가 졌어요. 아직 땅속에도 들어가지 않은 감자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삶이라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오늘 배고픈 사람한테 가을 감자 이야기를 하는 건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라도 해야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먹는 것도 결국 감자였습니다. 삶은 감자, 쪄낸 감자, 덜 익은 감자, 물에 띄운 감자, 소금 몇 알 찍어 먹는 감자. 감자는 배를 채워주는 것 같다가도 금방 꺼졌어요. 입에 넣을 때는 뜨끈하고 포슬한데 돌아서면 속이 다시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감자 껍질까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벗겨낸 껍질을 물에 다시 삶아 먹기도 했어요. 배가 부르다는 감각보다 일단 쓰러지지 않기 위해 뭔가를 넣어둔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기쁨이 아니라 연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앉아서 배고픔만 참고 있으면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감시받고 묶여 있었어요. 제대군인 출신인 사람들도 많았고 출신 성분 문제로 밀려온 사람들도 많았고 어딜 가든 눈에 띄기 쉬웠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장에 간다, 물건을 바꾼다, 친척을 찾아간다, 약을 구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움직일 틈이 있었어요. 나라가 여자들을 풀어줬다기보다 살림과 생존의 밑바닥은 늘 여자 몫으로 밀려 있었던 거죠.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움직였습니다.
집에 먹을 게 떨어졌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다 같이 굶게 생겼으니까요. 감자 몇 알을 들고 다른 집과 바꾸기도 하고, 말린 나물을 내주고, 소금을 얻어오기도 하고, 해진 옷감을 손질해서 다른 집 아이 입힐 걸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먹을 걸 받기도 했어요. 큰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장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바꾸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집마다 누가 움직이는 사람인지, 누가 바깥 정보를 조금 더 아는지, 누가 어디서 뭘 구해오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빠르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가끔은 경계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굶어 죽을 확률이 조금 줄어들지만, 동시에 남들 눈에도 빨리 띄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제가 멈추면 집안의 밥줄도 같이 멈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응단에서는 집안에 힘 좋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살림이 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멀리 가서 누가 더 많이 바꿔오고, 누가 더 먼저 소문을 듣고 움직이느냐, 그게 식구 목숨과 이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건 늘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통나무집 안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바람 맞고 일하다 들어오면 방 안에는 습기, 찬 나무 냄새, 식은 연기 냄새, 삶은 감자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더 처량해졌어요. 밖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일손이었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 앞에서 다시 사람인 척해야 하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앞에서 괜찮은 얼굴을 해야 하고, 늙은 부모가 있으면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아픈 식구가 있으면 내 배고픔은 뒤로 밀어놔야 하니까요. 그런데 방 안에 앉아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다들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뭘 먹나? 이 겨울은 또 어떻게 넘기나? 누가 먼저 무너지나? 그 생각이 말없이 방 안을 돌았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땅은 감자를 키우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땅이 아닐까 하고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누가 배고픔 앞에서 양심을 접는지, 누가 감시 앞에서 입을 다무는지, 누가 끝내 도망칠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걸 보려고 만들어 놓은 땅 같았어요. 실제로 대응단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을 잘 듣느냐, 탈이 없느냐, 성분에 흠이 없느냐, 그런 걸로만 줄 세웠지. 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궁금해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죄가 있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죄가 없는데도 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죄명을 누군가는 뒤집어 쓰고, 누군가는 설명도 못 들은 채 밀려오고, 누군가는 제대하고도 갈 곳이 없어 여기로 박혀버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통나무집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았어요. 그런 곳에서는 잘못을 한 사람보다 잘못을 덮었을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 말이 적은 사람, 바깥으로 자주 다니는 사람, 혼자 감당할 식구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버티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의심받기 쉬운 사람들이 늘 먼저 찍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선이 언젠가 제 쪽으로도 오게 될 줄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제 얼굴을 볼 때 오래 보는지, 누가 제가 들고 들어오는 자루를 힐끗거리는지, 누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제 발길을 세는지, 그런 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느껴졌거든요. 대응단에서는 굶주림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남의 손동작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게 돼요. 누가 오늘은 뭘 먹었는지, 누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가 평소보다 말이 없는지, 그런 걸 다들 자기 목숨처럼 살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자꾸 멀리 보게 됐어요.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 길 끝에 어디가 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대응단을 벗어나 해상까지 갔다 왔다는 소문이 도는지, 왜 여자들이 모이면 목소리를 낮추고 눈빛부터 바꾸는지, 그런 게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막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곧 제 삶의 방향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먹을 것을 구하고
내일 일터에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다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오래 굶으면 눈앞에 한 끼만 찾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을 걸 찾아 움직이다 보면 결국 숨통도 찾게 되더라고요. 조금 덜 감시받는 길, 조금 덜 굶는 길, 조금 덜 사람 취급 못 받는 길이 있다는 말을 한 번 듣고 나면 그전처럼은 못 살게 됩니다. 대응단에서 제가 처음 배운 건 감자를 캐는 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는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자는 심었는데 정작 그 감자를 배불리 먹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 점점 사람답지 않게 변해가는 거라는 거요. 여자들이 집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대응단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굶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늘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는 건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어요. 제대군인 출신인 사람도 많았고 어딘가 한 번 걸려있던 이력 때문에 눈에 띄기 쉬운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작업반에서 빠지는 것도 금방 표시가 나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게 바로 기록으로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눈앞의 일에 묶여 있었어요. 산을 파고 돌을 드러내고 감자를 심고 몸으로 버티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 대신 집안을 버티는 건 여자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척했어요. 겉으로는 남자가 가장이라고 했고 집안의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이 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밥은 어딘가에서 구해와야 했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바꿔와야 했고 그 일을 하는 건 결국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집에 먹을 게 떨어졌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로 다 같이 굶게 생겼으니까 움직인 것뿐이었습니다. 감자 몇 알을 품에 넣고 다른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말린 나무를 내주고 소금 한 줌을 얻어오기도 했어요. 누가 더 가지고 있고 누가 조금 덜 가진 건지 누가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눈치로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떨어졌어요.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랑 저거 바꿔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손이 먼저 땀으로 젖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문을 열고 나오는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날은 그냥 돌아서야 했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지금 배가 더 고픈지, 누가 뭔가 숨기고 있는지, 누가 바꿀 여유가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됐어요. 대응단에서는 그게 기술이었습니다. 삽질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눈치를 보는 기술, 말을 고르는 기술,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기술. 그렇게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집안에서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고맙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알 수는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들고 들어오는 날이면 방 안 공기가 조금 풀렸어요. 아이가 있으면 그날은 덜 칭얼거렸고 어른들은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감자 몇 알이든 소금 한 줌이든 그게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손에 뭔가를 쥐고 들어온 사람이 다시 빈손으로 앉아있기는 더 힘들더라고요. 움직이면 뭐라도 생긴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게 크든 작든 집안 사람들 숨을 하루 더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발이 저절로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불편해졌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계산이 됐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저 집에서는 뭘 바꾸고 있을까? 저쪽에서는 누가 먼저 움직였을까? 오늘은 어디를 돌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자들끼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빨랐어요. 어디서 무엇을 바꿨는지, 누구 집이 요즘 조금 나은지, 어느 길이 덜 막혀 있는지, 그런 건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았습니다. 장마당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몇 집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은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나름의 질서가 생겨 있었어요. 가끔은 서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빈손으로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슬쩍 자기 몫에서 한 줌을 떼어주기도 했어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그걸 돌려줄지 못 줄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기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응단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따뜻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여자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 먼저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들고 있는 걸 보고도 눈을 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걸 서운해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식구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응단에서는 관계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래 버틸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멀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 몇 집이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길이 더 나갔어요. 다른 작업반 쪽으로도 가보고 낯선 집 문도 두드려보고 전에 안 가던 길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 길 끝에 가면 조금 다르다더라. 해산 쪽으로 나가면 물건이 더 돈다더라. 처음엔 그런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야 다 그런 말 한 번쯤은 하잖아요. 어디가 낫다더라. 어디는 먹을 게 더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로 하루를 버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 같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거길 다녀온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뭔가를 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어딘가에 걸쳐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눈에 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누가 제 발걸음을 세고 있는지, 누가 제가 들고 다니는 자루를 유심히 보는지 그런 게 점점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시선이 오래 머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대응단에서는 말보다 시선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한번 꽂히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감자 몇 알에 의지해서 하루를 겨우 넘기고 다음날 또 같은 배고픔을 맞이하는 삶으로요. 저는 이미 한 번 발을 뻗은 사람이었습니다. 바깥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귀로라도 들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갔습니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낯선 곳으로,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쪽으로요. 그게 결국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응단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저쪽은 다르다더라.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냥 또 하나의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는 먹을 게 더 있다더라. 어디는 덜 춥다더라. 어디는 단속이 덜하다더라.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그냥 흘려듣기에는 말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정말로 뭔가를 보고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해산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쪽으로 나가면 물건이 돈다. 먹을 게 조금 더 있다. 사람들 움직임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응단에서는 산과 밭, 작업반이 전부였는데 해산이라는 곳은 그 안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같은 나라 아닌데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자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그쪽으로 발을 내디딜 때는 솔직히 겁이 더 컸어요.
여기서도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데 더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일이었거든요. 길도 익숙하지 않았고 누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발이 갔어요. 이미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길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산을 타고 비탈을 돌아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쪽으로 돌아야 했어요. 눈이 쌓인 날은 발자국 하나도 조심해야 했고 날이 흐리면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래도 그런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눈빛으로 말없이 움직이는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그냥 스쳐 지나갔고 말을 걸고 싶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섞었다가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땡단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를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오가다 보니까 해산이라는 곳의 공기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랐던 건 사람들의 걸음이었어요. 대응단에서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괜히 눈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람들 걸음이 조금 더 빨랐고 시선도 더 움직였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완전히 눌려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달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손에 쥐어보면 질감이 다른 천, 대응단에서는 본 적 없는 색깔, 냄새가 다른 약, 포장된 것처럼 보이는 식료품. 그게 다 어디서 온 건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나라 아닌데 왜 어떤 곳은 이렇게 다르고 어떤 곳은 그렇게 막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우리가 못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딘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도 달라졌습니다. 땡단에서는 내일 먹을 것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그쪽에서는 어디서 뭘 들여왔다, 누가 뭘 바꿨다, 얼마에 돌았다 같은 말이 오갔어요. 물론 다들 작은 소리로 주변을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바꿀지, 어디까지 움직일지 그런 걸 스스로 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 대응단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은 뭘 할지,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그런 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르면서 버티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해산 쪽에서는 아주 작게라도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응단으로 내려오는 길은 똑같았어요. 같은 산이고 같은 바람이고 같은 돌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까 봤던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감자였습니다. 삶은 감자, 식은 감자, 소금 찍은 감자. 그런데 그 감자를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쪽에서 맡았던 냄새, 손에 닿았던 촉감, 눈으로 본 색깔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은 피곤해서 눕자마자 무너질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쪽에는 저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단순히 먹을 걸 구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다음에 다시 나갈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봤고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누구를 만나면 되는지, 누구는 피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걸 다들 알아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끼리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 아주 짧은 말이 오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쪽, 조심해. 오늘은 가지 마. 지금은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목숨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오가다 보니까 이 길이 단순히 장사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길은 밖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무서워야 하는데 오히려 덜 흔들렸습니다. 이미 본 게 있었으니까요. 이 안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다른 쪽도 있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지도요. 죄인이 됩니다. 대응단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없어지면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는 나중 문제였어요. 먼저 정해지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그 죄를 뒤집었을 사람인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운이 나쁜 사람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조금 더 눈에 띄었던 사람, 괜히 타이밍이 안 좋았던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순서였습니다. 힘없는 사람, 말 적은 사람,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바깥으로 자주 움직이는 사람. 그 순서대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공구가 하나 없어졌고, 어느 날은 작업에 쓰던 물건이 사라졌고, 어느 날은 감자 자루가 조금 비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말을 하던 입이 멈추고,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건 단순히 의심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누가냐, 그걸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항상 누군가는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가져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져간 걸로 하자. 그걸 모두가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끌려가면 나머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잘못보다 누가 대신 맞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알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오래 부르지 않았고, 사연을 묻지 않았고, 괜히 정을 쌓지 않았어요. 정이 생기면 그 사람이 끌려갈 때 버틸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이 나를 같이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이미 조금 늦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장에 나가는 여자, 바깥을 아는 여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여자. 그게 다 이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시선이 조금 오래 머무는 정도였어요. 제가 들고 들어오는 자루를 힐끗 보는 사람,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으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대응단에서는 말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놓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움직일 때도, 돌아올 때도, 자루를 들고 있을 때도 누가 보고 있는지 먼저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눈에 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누가 제 뒤를 보는지까지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세는 느낌, 제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기척, 제가 돌아보면 아무 일 없는 척하는 시선.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응단에서는 그런 감각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어제까지 멀쩡히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하고, 눈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며칠 뒤 사라지는 거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차례가 오고 있다는 걸. 저도 그때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서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았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고,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숨을 죽이고 잠드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많이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여기서 더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것도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디로 가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 그게 대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름 대신 속삭이듯 부르는 말. 저 여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라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은 곧 선택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걸. 그게 이곳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곧 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침에는 감자를 나르고 낮에는 밭을 뒤집고 저녁에는 몸을 끌고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날은 항상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날처럼 시작됐거든요. 그날도 창고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감자를 옮기고 자루를 정리하고 작업이 끝난 걸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하나 말했어요. 양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다들 움직임이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 그대로 멈추고 서로를 보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보다 누가 가져간 걸로 할지가 정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 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걸릴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방 안 공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고 통나무 벽이 미세하게 울렸어요. 사람들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들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깊이 잠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발소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예상하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쪽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손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창고 앞에 서 있는 사람. 잠깐 멈추더니 주위를 한번 살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밭을 나가던 사람이었고, 같이 감자를 나르던 사람이었고, 같이 한 작업반에서 숨을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발을 묶었습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눈을 돌려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자루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 자루, 그것도 가득 차 있지도 않은. 그런데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루 하나가 사람 하나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미 각오를 한 사람처럼 그 자루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만 반복됐어요. 봤다. 나는 봤다. 그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정해져야 한다는 걸. 사람들이 하나씩 불려나갔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집 단위로 몇 호집, 어느 집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불렸습니다. 그 순간 몸 안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뭔가가 정해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잖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 가져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누가 입을 열면 끝나는지 그걸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끌려갔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간 건지 그건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감자를 훔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굶주림 때문에 죽은 거였고 그 굶주림은 사람을 가려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분명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오래 보고 있는 느낌. 제가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왔고 제가 멈추면 공기가 같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걸. 그날 아침 작업장으로 나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늘 걷던 길인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발밑에 얼음이 유난히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바삭바삭.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제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면 눈이 마주칠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삽을 드는 소리, 돌이 부딪히는 소리, 숨소리만 들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제 이름이 아닌 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저 여자.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삽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잠깐 와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게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확실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괜히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정해놓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 한 사람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묻고 있었습니다.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끝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창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 생각이 아니라 말을 하면 누가 죽고 말을 안 하면 누가 죽는지.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그 자루를 들고 나가던 모습. 그게 자꾸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말하면 저는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요. 이곳에서 한번 입을 연 사람은 다음에도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곳의 방식이었어요. 한번 선택하면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안 들렸고 사람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거야?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버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또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게 막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곳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다음 날은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입을 다물고 살아남는 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걸. 다음 차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차례는 이미 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버티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 장면이요. 어둠 속에서 자루를 들고 나가던 그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진 자리. 그 두 가지가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소리에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밤에 바람이 문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 중 하나라도 평소랑 다르면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왔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끝까지 가 있는 상태.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밖으로 나갔고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먹을 걸 구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두려움보다 배고픔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오늘은 뭘 구할까였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해산 쪽으로 나갔습니다. 길은 같았어요. 산도 같고 바람도 같고 돌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돌아올 길을 생각하며 움직였다면 그날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무서워야 하는데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결정이 서기 전에 그 묘한 정적 같은 거였습니다. 해산 쪽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듯 말하고 눈치를 보면서 물건을 바꾸고 누군가는 더 안쪽으로 사라지고 그 모습이 전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구나.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게 단순한 장사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걸. 그걸 아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굳이 바꿀 것도 없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누가 움직이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그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거의 끝나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가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방 안은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감자 냄새, 식은 연기 냄새, 사람들 숨소리.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이 제가 평생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식구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나가야 하는 건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여자가 집을 떠난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의 움직임이 멈추는 거였고 밥줄 하나가 끊기는 거였고 남아있는 사람들 숨이 더 가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남으면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떠나면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결정을 못한 게 아니라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미룰 수 없게 만드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을 죽인 발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나인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결정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도 죽습니다. 언제인지만 남은 거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 차이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장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살려면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새지 않았고 문틈도 덜 울렸고 사람들 숨소리도 평소보다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오늘이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이미 몸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살짝 움직였는데 그 소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깰까봐가 아니라 제가 멈출까봐요. 한번 멈추면 못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방 안을 한번 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또렷하게 보였으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붙잡으면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야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제가 다두고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약했고 눈도 많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대신 방향을 잃기 쉬웠거든요. 그래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번이나 오갔던 길이었고 눈으로 외워둔 길이었고 몸으로 기억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걸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그 소리가 처음에는 멀게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자리. 강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발이 멈췄습니다. 물은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건너야 한다는 걸. 그때 멀리서 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천천히 물 위를 흐는 빛. 그 빛이 가끔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는 걸.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참고 천천히 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닿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먼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어깨까지. 물이 올라올수록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그때 빛이 한 번 더 스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더 낮췄습니다. 입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움직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죽이고 몸을 숨기고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버텼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자리. 그래서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한 발, 또 한 발. 물이 점점 낮아졌고 발이 조금씩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네 발이 완전히 닿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끝났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었고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발이 닿는 대로 다가간 곳이 중국 조선족 민가였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집에서 대신 변소통을 퍼주는 무보수 일을 해주며 애타게 연락책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마침내 연락책이 나서서 지금 제가 여기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숨을 쉬는 것.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숨을 쉬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밤에 발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요. 처음에는 이게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자도 되는지, 불을 켜고 있어도 되는지,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지, 그게 더 어색했거든요. 여기서는 숨을 쉬는 게 다릅니다. 땡단에서는 숨을 참고 사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숨을 쉬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그게 이렇게 가벼운 건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 이유 없이 숨을 크게 쉬기도 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고 그걸로 밥을 사 먹고 필요한 걸 사고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것을 책임감으로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도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밤에 조용해지면 그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이요. 문을 열고 나왔던 순간 뒤를 돌아봤던 그 집 그리고 그 안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잡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도 그 질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잘한 건가? 그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조금만 더 머뭇거렸다면, 조금만 더 돌아봤다면,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면 지금이 달라졌을까? 그런데 또 압니다. 그랬다면 아마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저는 여전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남겨두고 온 사람 사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제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제가 저를 못 보겠거든요. 여기서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게 어색합니다. 대응단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제 이름을, 그게 아직 제 이름인지 아니면 그때 거기서 끊어진 이름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래도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